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유승희 씨 혹은 케빈이라고 부르는 우리 싱가포르에서 활약 중인 한국의 청년을 좀 모셔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케빈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의 역정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 보셨다시피 나이에 비해서 해외 경험도 엄청 많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걸 위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케빈이 스타트업에서 했던 일들과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스타트업이 요즘 워낙 핫하고 또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 번씩 꿈을 안 꿔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을 물론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이 이제 케빈 씨가 한 거에 어떤 아직도 뭐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경험한 것들 어떤 그런 관점을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또 어떤 생각이 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단 말이죠. 근데 경제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근데 좋아하는 건 정작 영업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업하면 뭔가 머리보다는 발로 뛰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를 한다든가 등등. 근데 사실은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케빈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케빈이 일단 경험하셨던 것들을 좀 스타트업에서 좀 쭉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모든 선택을 이렇게 긍정적이고 옳은 선택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옳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모든 게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경제학 전공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의 발견의 장의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쪽을 더 좋아할지는 모르겠고 아직 경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았고 경제학은 그냥 제가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노출은 되어 있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보다는 그 선택한 데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저한테는 어, 더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경제학은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큰 덕을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인터뷰 과정에서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저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전공인데 처음 영업을 결정하게 되는 것과 경제학에 큰 관련은 없었어요.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에 조금 더 예민해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로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를 관찰할 수 있고 이런 소프트 스킬을 조금 얻어가긴 하지만 사실 영업과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영업을 오히려 마음 먹고 실천하게 된 계기는 경제학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경제학이 저랑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하던 전공이 어느 정도 맞는 전공이었다면 아마 다른 선택들을 해보지 않았겠지만 경제학이 저랑 안 맞다 보니까 하나의 방황이 왔죠. 약간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뭘 더 잘해야 할까? 하다 보니 이제 제가 마케팅 쪽으로 처음에 이제 연구를 하다가 저번 인터뷰에서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 삶의 어떤 은인이죠. 한 분. 그 영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업이 마치 회사의 CEO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말이 저에게 되게 영향이 컸어요. 처음에는 영업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일즈맨은 그냥 굳이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 세일즈맨은 그냥 준 물건을 잘 파는 거, 파는 사람 뭐 그냥 약장수, 약간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이후로는 영업은 또 다른 대표 같은 존재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영업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대기업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 세일즈에서도 이제 최하위 레벨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고객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고요. 이제 고객을 필터하고 마케팅에서 이제 이 정도면 포텐셜 고객이다 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필터링과 이메일이나 전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세일즈 포텐셜 있는 사람이다라고 뭐 밸리데이션을 해서 이제
진짜 찐 영업 이제 좀 어느 정도 경험 있으신 분에게 전달을 하거나 혹은 콜드콜링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전화 돌려가지고 영업의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을 다 이제 경력 있으신 영업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패스를 하는 역할이라 사실 저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죠. 왜냐면 이게 아까 소위 말해 약장수라고 표현한 거랑 저는 그다지 다르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영업을 한다라는 거는 첫 그런 수습기간 이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가 그냥 영업 필드더라고요. 어떻게든 고객을 설득해야 하고 고객에게 어떤 방향을 맞춰야 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고 마케팅으로는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모르지만 영업으로는 오히려 고객의 니즈를 바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를 참 느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경제학도라는 그 컨셉과 영업과는 연결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배우는 수많은 이제 소프트 스킬들은 제가 여태까지 커리어 프로그레션을 끌고 가는 데에는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과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차차 점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얘기할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영업에 관계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 관계된 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메인 테마인데, 물론 큰 테두리는 이제 스타트업. 그래서 일단 케빈 씨 여태까지 스타트업 일했었던 게 몇 군데 되셨죠? 지금 일하는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하긴 조금 조심스러워요. 근데 규모로 치면 약간 조금 성장한 스타트업이라 여기까지 감안하면은 일단은 제가 정직원으로 일한 곳은 세 군데고요. 그 전에 이제 인턴십이나 학교 다니면서 경험을 했었던 스타트업은 세 군데 더 해서 총 6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6군데 중에서 이제 본인이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규직으로 일한 게 한 3군데라고 쳤을 때, 네. 근데 저는 인턴십도 또는 뭐 잠깐 임시로 한 것도 다 중요한 경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이제 일하면서 과정에서 이제 영업만 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다가 영업을 하게 된 건지 등등 그 변천사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인턴십이 사실은 영업이 아니었고요.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했었던 일이 UI UX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 인턴십을 하게 된 계기도 이제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사무직 같은 이제 직원 혹은 마케팅 이제 흔히들 인턴십을 처음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되게 사무적이고도 가장 일반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는 이제 공고에다가 제가 그냥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제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비를 줄 테니 면접은 9시부터 6시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면접이 9시부터 6시지 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어떤 하나의 과제를 주고 그거를 저한테 직접 디자인을 하라 하더라고요. 파워포인트를 써서. 예를 들면은 어떤 서비스의 어떤 니즈를 알려주고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태관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당장 디자인을 해라 였는데 저는 한 번도 UI UX라는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면접 때 그걸 하라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래야겠다라는 그냥 그림으로 이제 그걸 제출을 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그 회사에서 그런 디자인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유니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도 회사한테 계속 이제 노크를 했죠. 나는 이쪽으로 계속 좀 해보고 싶다. 재밌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회사 쪽에서는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자꾸만 이제 통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통번역 시키고 그것도 저한테는 사실은 되게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는 사업 계획서를 쓰고 뭐 정부 사업에 지원하고 혹은 회사를 준비할 때 이러한 고안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긴 했는데 점점 단순 노동으로 변해가니까 사실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초기에 UI UX를 그 팀과 같이 디자인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저한테는 좀 유니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경영학도도 아니고 UI UX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영업이나 마케팅이랑 좀 거리가 멀었고 수업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마케팅은 진짜 내 천적인데 싶다가도 사실 많은 인턴십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인턴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지원한다고 그게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되는 데는 다 지원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당시에 또 기회가 좋게 돼서 스카이스캐너라는 회사에 인턴십을 지원했는데 사실 거의 인턴십이라기보다 그냥 파트타임 잡이었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일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여행사들과 해외에 나와 있는 여행사들의 어떠한 같은 비행기 루트를 놓고 가격 비교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해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한 제가 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UIX 디자이너다 갑자기 데이터를 만지고 전혀 다른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스타트업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루줌이라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제대로 마케팅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사실은 영어를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는 잘 못했어요. 에세이를 기가 막히게 쓰지도 않았고 문법이 엄청 화려하지도 않았고 제가 그렇게 특출나게 영어를 잘하는 쪽은 아니었는데 회사에서 컨텐츠 마케팅 이런 걸 시켰어요.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을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읽으시는 블로그나 뭐 영상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저희가 하나의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도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수많은 것들을 이제 회사의 브랜딩에 맞춰가지고 기획하고 이제 퍼블리싱 이후에도 이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해서 고객들을 영업 퍼널로 집어넣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영업까지 가는 단계를 처음 고객과 뭐랄까요, 잠재 고객,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애너니머스라는 사람부터 이 사람이 영업의 잠재 고객으로 발전하기까지의 단계를 전부 다 제가 담당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하고 컨텐츠를 잘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그 컨텐츠의 매력을 느껴서 웹사이트로 들어와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간접적으로 엑스포저를 갖게 하는 게 이제 이 서비스의 이제 목표였는데 그때는 저도 제가 느끼기에 인턴십이지만 정말 풀타임처럼 일을 했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되게 다양한 배경을 갖게 됐죠. 어느 정도 데이터도 분석하고 서비스 디자인도 좀 할 줄 알고 이제 마케팅도 좀 할 줄 알고 나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경영 수업도 몇 개 듣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스타트업 이제 파운더들을 만들어내는 양산해내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수업들이나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뭐 아이디어 피칭이나 아이디에이션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보고 그 많은 배경을 가지고 결국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니어 때는 타이틀이 좀 애매모호하고 다양한 일들을 시키는데 제가 있었던 포지션과 그 당시 회사의 상황으로서는 정말 최고로 애매모호했던 포지션이고 여기선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회계 장부를 제가 직접 쓰고 물론 이제 가이드를 받지만 그 회계 장부를 가지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제 회계 펌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저희 장부 같은 거 다 이제 매칭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마케팅, 영업, 뭐 그 외에도 디자인, 서비스, 기획 진짜 제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한 1년 정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타이틀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였어요. 그냥 사업 개발, 뭐 영업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접목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영업을 제대로 뛰어들기 시작한 게 이거 다음 커리어부터였어요. 이 커리어가 이제 NSH라는 보안회사였는데 이 보안회사에서 제가 해외 영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조수로 들어왔다가 이제 당시에 저희 회사의 영업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좀 즉각적으로 이제 프로모션이 됐죠.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그럼 너 영업 매니저 해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그냥 푸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타겟을 한번 맞춰보겠다고 이제 막 스타트업 나름의 이제 영업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데 아무래도 리소스는 부족하고 해야 되는 타겟은 높으니까 머리를 써야죠. 그러다 보니 이제 완전히 영업이었는데 영업의 타겟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는 컨설턴트나 기술자들은 많았지만 그리고 디자이너도 한국엔 있었는데 싱가포르엔 디자이너도 없고 마케터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여기서 뭔가 영업을 하려 해도 정말 콜드콜링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콜드콜링 해가지고 누구한테 뭐 브로셔를 준다 하면은 브로셔도 없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브로셔도 막 이미 2, 3년 지난 브로셔들만 있는데 예전에 회사에서 뭐
뭐 국제 뭐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갈 때 들고 갔던 브로셔만 있으니까 아예 거기서부터 다시 작업을 했어요. 브로셔를 새로 만들고 아예 한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디자인팀 만나가지고 브로셔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그리고 트레이너들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에 뭐 예를 들면 트레이닝 서비스도 판매를 했으니까 보안 트레이닝에 어떤 게 강점이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텀으로 막 바꾸고 이제 그런 또 다른 기획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을 하기 전 단계인 이제 서비스 포장부터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고 웹사이트에다가 이제 트레이닝 홍보 같은 거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전에 했었던 모든 경험들이 결국에는 다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연결이 됐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영업 타이틀을 가지고 영업을 이제 중심적으로 가고 있었지만 영업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다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다 해놓고 이제 KPI까지 맞추니까 회사는 저를 되게 좋게 봐줬죠. 그래서 그 타이틀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월급 내고나 이런 것도 훨씬 수월했고 아마 이 회사에게 그래도 감사한 게 일반적으로는 한국이나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페이 내고의 이 폭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회사에서 너 이만큼 연봉 올려줄게 이게 다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좀 외국 마인드가 강해서 그런지 제가 오히려 그냥 저는 이만큼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만큼 주십시오. 해가지고 회사랑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그 정도의 페이까지 받으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만족하는 커리어를 그래도 쌓고 있었는데 딱 2년 채우니까 여기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왜냐면 제가 다 일구고 제가 다 만들어내고 그걸로 인해 뭐 싱가포르 정부랑 파트너십도 맺을 정도로 큰 일들을 다 해놨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더 올라가려면 혹은 더 성장하려면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을 관리하시는 분이 제가 싱가포르에서는 유일했고 그 위에 누군가 제가 두고 배울 만한 분이 안 계셨고 대표님도 그때는 한국에 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우러러보고 좀 요만큼 더 해볼까? 아니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입지를 잡았을 때는 어떠한 생각으로 여기서 더 넓혀야 되지? 라는 데서 제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 해서 회사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회사한테 저 이직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좀 더 배워서 나중에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제대로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해서 새로 구직 활동을 해서 가게 된 게 지금 회사입니다. 되게 이 이야기가 워낙 6개의 회사를 지금 다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는데요. 현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영업을 한 1년 정도 하고 1년 정도 1년 정도가 지났을 시점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죠?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한국어로 뭐라 해야 되지? 전 세계에 있는 어쨌든 고객들을 관리하는 Head of Global Customer Success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에서도 이제 뭐 되게 많은 변천사들이 있었고 되게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지만 쉽게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수적인 수많은 펑션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영업만 했어요. 1년 정도 영업만 했는데 그 회사의 방향도 영업은 딱 영업만 하는 쪽으로 원하다 보니까 제가 고객을 좀 더 케어하고 고객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고객 교육하는 데 힘쓰고 고객들이 필요한 니즈들을 파악하고 이런 데 시간을 더 많이 쓸수록 회사에서는 그런 걸 좋지 못하게 보니까 제가 오히려 회사한테 반문을 한 거죠. 고객 관리팀 하나도 없다. 아무 고객 관리팀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신규 영업만 한다고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없지 않냐. 내가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내가 고객 관리팀을 아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이제 제 상사였던 지금 현 회사 대표님이 되게 좋게 보신 거죠, 그거를. 네가 그렇게 고객 관리에 뜻이 있으면 플랜을 가져와. 해서 또 플랜을 이제 한 세 달 정도 이제 계속 프로포징하고 까이고를 반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럴싸한 회사에서도 너무 크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좀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안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 제안에 이제 헤드를 제가 맡게 되어서 현재는 고객 관리 팀을 리딩한 지는 아직 1년이 좀 안 됐네요.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다가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하기로 했던 일이 하나인데 갑자기 이제 두 개, 세 개 는다든가 아니면 아까 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 같은 것도 할 때도 말은 그러니까 타이틀은 그건데 막상 하다 보니까 뭐 이거저거 다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계약 맺은 거는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인데 내가 이제 계약과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A부터 예를 들어서 뭐 F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돈 더 주세요라든가 아니면 내가 원래 해야 될 일 이상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케빈은 그런 상황에서 근데 진짜 회사가 뭐 그렇다고 당장 더 페이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는 주지 않거나 아니면 주지 못하거나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인 다약을 기꺼이 다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불공평해요. 불공평하고 내가 그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고 회사에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만 해도 시간이 벅찬데 다른 일들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대목인데 그러니까 회사에 저는 약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도 자꾸 대표의 마음으로 회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월급쟁이에게 그다지 좋은 마인드가 아닐 수도 있는데 회사의 대표의 마음으로 보면은 아직 제대로 된 이윤이 창출되고 있지도 않고 아직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충분한 밸리데이션을 거치지 못한 상태인데 여기다가 또 무리한 투자를 넣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는 거는 그만한 아웃풋을 내야 된다라는 책임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그 리스크를 놓고 일단 무조건 직원을 많이 배치한다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가피하게도 이제 회사에 있는 몇몇 슈퍼맨들에게 회사가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다릴 수도 있고 니즈를 부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그 전부터 쌓아온 경험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것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시간을 내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에게 부탁을 안 했어요. 대신 회사에게 그랬죠. 여기에 조금 더 내가 시간을 더 쏟겠다. 근데 지금 뭐 어차피 회사에서도 다른 리소스를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보고 내 당분간의 포커스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다른 일에서는 조금 빼달라. 뭐 이렇게 회사에 미리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제 이제 업무 시간을 좀 확보해 놓고요. 그 업무 시간 내에서 제가 못하는 것들은 회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 팀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다른 건 할 수 있어서 디자인은 못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창조적으로 하려면 어쨌든 그런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시고 그런 분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만은 제가 못하겠고 디자인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나 요소들을 내가 짜줄 테니까 그걸 토대로 디자인 회의를 거쳐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 시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 팀에게 부탁을 한 거죠. 회사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서 한국 출장 2주 동안 가겠다. 그럼 너 2주 동안 뭐 할 건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본사 트레이닝 팀 만나서 컨텐츠 짜고 디자인 팀 만나서 이렇게 하고 그 플랜 계획한 것대로 다 준비를 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싱가포르로 들고 가겠다. 이런 플랜을 딱 짜가지고 회사에 제출하고 그거에 맞게 해서 이제 출장 승인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항상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회사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고요. 근데 이걸 요구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이 리소스를 투입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죠. 내가 너한테 디자인을 확보해줬는데 그걸로 네가 뭐 할 건데? 그럼 나 마케터도 넣어줘야 되는데 나 디자인 다른 이 브로셔 컨텐츠 만드는 트레이너 시간도 필요한데 다 해달라 해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회사에서는 그게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누가 PM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저를. 프로젝트 매니저 없이 그냥 리소스만 투입해서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소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 많은 리소스들을 연결해주고 그 연결이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를 설득해야 되는 거고 이 설득의 과정은 되게 고객 영업과 비슷해져요. 결국엔 회사에게도 저를 어필하는 거죠. 나 이만큼 할 수 있고 이만큼 해줄 테니까 이만큼 보여줄게 하고 이제 이 많은 것들을 하면은 이제 회사에게는 결과 보고를 하면서 난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상응하는 가치를 다시 보답해 다오.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은 페이 내고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원래 원맨으로 일하다가 싱가포르에도 디자이너를 한 명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해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승인을 받고 제 밑으로 직원 한 명, 인턴 한 명 뭐 이렇게 같이 두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돌아보면은 아, 이게 결국엔 저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그러니까 자랑을 할 수 있고 나중에 타 회사에 면접 보러 갔을 때도 물론 이것도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한 펑션을 정말 잘하는 회사에게는 전혀 맞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다 잘 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회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손해본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힘들긴 했지만 이게 또 성장의 기회라는 거를 볼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1인 다역을 함으로 해서 그만큼 내공이 더 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가장 큰 목적이 내가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해보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는 게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에 취업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그럼 그냥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요? 훨씬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주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페이첵 플레이어라고 딱 돈을 주는 것만큼만 내가 받는 것만큼만 일을 하겠다. 근데 그런 마인드 갖고 만약에 이제 일을 진짜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야. 이제 다 할 줄 아는 건데 계속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보수를 주면서 하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도리어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도리어 본인한테는 성장이 큰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케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걸 주고 너무 과로를 시켜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정도까지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원래 자기가 맡은 과업에서 조금 더 많이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제 그런 기회로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케빈은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회사 일만 하다가 그렇게 해야만 그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제가 포커스를 잡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쓰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시간 분배를 계산을 해서 회사에게 그거를 보고를 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처우를 부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영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고 뭐 제안서도 갑자기 당장 오늘까지 써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안서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때는 당연히 야근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선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추가 업무를 한다고 해서 제가 시간을 더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제 스스로 좀 관리하려고 노력했던 게 어차피 죽어라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쉬지 않고 일만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번아웃을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번아웃이 됐을 때 결국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어쨌든 한동안 그 번아웃 때문에 이게 또 지속이 가능해지지 못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야근을 해야 되면 그만큼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쉴 틈도 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좀 챙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모든 것들이 아 쟤는 영혼을 회사에 갈아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업무를 이제 보시다가 번아웃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취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걸 취미를 가지고 이거 유튜브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취미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제 음악도 당연히 그 취미 중에 하나지만 뭐 정말 그림 그리는 막 이런 거라든지 사진 찍는 거라든지 뭐 진짜 그냥
취미의 리스트에 없더라도 찾아가지고 취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이 저라는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쉽게 질려요. 그 쉽게 흥미를 찾고 또 쉽게 질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를 오래 할 수 없다면 다양하게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하나 이렇게 꽂히는 게 있으면 거기에다 갑자기 올인을 합니다. 몰두를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뒤에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여기 이 노란 이게 이 그 뭐라 그러죠? 그 그림 그리는 판이에요. 근데 이만해요, 진짜. 집 한 벽을 거의 다 채울 만큼 큰 판인데 사놓고 아직까지는 그림을 못 그렸는데 저거 한번 채워보겠다고 하나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이게 뒤에 이렇게 붓이랑 막 이렇게 여기 있죠, 이런 거. 막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부터 그리면서 이거 내가 언젠간 내 큰 그림에다 그리리라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갑자기 막 몇 시간 동안 이거 몰두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빡 질리면 또 다른 걸 해요. 갑자기 기타를 잡고 막 2시간 동안 기타만 치고 있고 그게 제 나름의 스트레스 방법, 해소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회사 외에 다른 것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하는데 또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지만 어떠한 캐릭터 디벨롭먼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전혀 쓸데없이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나온다고 할 만한 일들이 회사나 이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게 필요한 때가 오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서 빛을 발하고 뭐 하다못해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도 이런 게 좀 요즘에 취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거 나도 그런 이게 공감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접점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면은 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프로페셔널하게 다가가야 될 때도 있지만 좀 친해지고 괜찮아지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다가가거든요. 제 대표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객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저랑 진짜 별의별 내용을 다 주고받아요. 근데 그분은 뭐 색소폰도 하시고 집에서 막 이런 뭐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막 도색 작업 같은 것도 하시고 직접 조그만 화로에다가 막 고기나 이런 거 구워가지고 이런 것도 막 되게 다양한 걸 하시는데 그분이랑 저랑 또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영업으로 만났지만 지금도 이제 저희 결혼식에도 오시고 막 되게 자주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전혀 회사랑 관련 없는 일들을 하지만 그게 또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해서 저한테는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운동도 좋은데 운동은 제가 제 성격상 이게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제는 좀 건강을 위해서 좀 억지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합니다. 네, 되게 좋네요. 일단은 생각을 업무에서 좀 떼고 끊고 딱 다른 거에 집중함으로 해서 머리가 식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확실하게. 그렇죠? 영업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더 잘하고 싶다 생각해서 뭐 좀 이렇게 섭렵한 책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영업 철학에 좀 영향을 끼친 책이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있을까요? 그런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되게 가까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떠한 영업 철학이나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한 특정한 책을 읽고서 제가 그런 스킬들을 좀 쌓았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좀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사이트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남기는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기는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 좀 회사를 키우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하시던 말 중에 이제 고객이 왕이다. 그런 말들도 그냥 고객이 왕이다만 이제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고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에게 결국엔 도움이 되는지나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좀 영업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물론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는 뭐 당연히 책도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럴 때 저에게 영향을 줬던 건 사실은 되게 클리셰하지만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서 엄청 클리셰한데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이제 창업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그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감명 있게 읽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이 저는 그냥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어느 정도 장유유서라는 게 있고
아무리 그런 나라 그런 건 없겠지 하고 이제 그걸 다 읽고 이스라엘 준비해서 간 건데 그걸 알고 이스라엘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전혀 이제 위아래가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부하가 상관에 자를 수 있는 수준의 권리가 있다라는 뭐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체계나 이런 것도 내가 말하는 그런 서제션들은 다 모두가 고려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특히나 이제 주니어 레벨에 있었을 때 절대 주니어처럼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니까 내 윗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만 그냥 지켜보고 그럼 그거 따라가야겠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오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약간 스타트업 마인드, 내가 대표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과 이제 아까 저희가 조금 다뤘던 내 일이 아닌 다른 일들까지도 내 일과 연결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내가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과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이제 그런 경험과 배경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고객은 언제나 옳다. 고객은 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 관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고객이 왕이죠. 근데 고객이 왕이라는 것을 회사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이 옳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한 서비스를 예를 들어도 저는 준비하는 사람 입장이고 만드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개발이나 어떤 서비스 기획이나 이런 걸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림대로 가지만 고객이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돈은 고객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 고객의 니즈를 내가 얼만큼 잘 반영할 수 있고 언제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고객의 마음을 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객이 만족을 하게 되면은 돈은 알아서 따라오는데 우리는 약간 흔히 하는 실수가 일단 시스템이나 어떤 서비스를 기획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돼야 돼라는 그 하나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고객을 들고 와서 약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인턴십 하고 이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공부했던 주된 제목이 뭐였냐면 personalization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ustomization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이제 personalization이라 해서 최대한 그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컨텐츠를 주더라도 맞춤형으로 주는 게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스토리에 끌고 오는 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서비스나 이런 누군가에게 전하는 개발이나 이런 물건에 있어서 고객의 니즈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회사들이 그런 거 많이 놓치는 것 같긴 해요. 저희 회사도 고객 관리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회사가 계속 고객에게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계속 주는 게 아마 회사 이미지와 또 회사의 아주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제가 고객 관리라는 주제로만 해도 뭐 몇 시간을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주제가 있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고객이 왕입니다. 고객을 모르면 회사 하면 안 되죠. 네, 영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고객을 제대로 알아야 될 텐데 이제 물론 아직도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앞으로도 또 끊임없이 배워 나가실 거라고 좀 믿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객을 이해하는 접점이라는 거는 정말 계속 끊임없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좀 영업의 큰 그림을 조금 살짝 설명을 좀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IT 쪽으로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다양한 채널들로 마케팅을 해요. 마케팅을 하고 그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어느 정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더 들어보고 싶거나 하면 자기의 이메일을 남기게 하고, 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더 알아보고 싶어서 자기 컨택을 주거나 하면은 그게 가장 저희가 먼저 알게 되는 고객 기본 정보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 그 단계는 사실은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내가 지금 이 고객에 대해서 아는 거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냥 이메일 주소랑 뭐 감사하게도 번호가 있으면 번호까지만 아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영업은 이 보이지 않는 고객이 내 손에 만져질 정도까지 구체화시키는 게 영업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의 일이죠. 여기까지가 마케팅의 역할이 끝났으면 이제 이 사람을 구체화시켜서 나에게 돈을 주는 고객으로 만드는 게 이제 영업의 일인데, 영업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이제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내 서비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물건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제가 느낀 많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혹은 심지어 이제 그런 영업직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시거든요. 일단 우리 서비스는 이게 대단하고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거 쓰시면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런 게 다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에 고객이 뭐 때문에 나에게 왔는지가 확실하면 이 많은 내용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몇 개 던지는 것만 해도 웬만한 어필을 하는 것보다 영업에 훨씬 도움되는 고객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고객은 시간 낭비하는 걸 안 좋아할 거예요. 나랑 관계 만드는 거야 뭐 당연히 뭐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차츰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를 뭐 안부 인사를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자기가 관심 있다 해가지고 연락처 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나한테는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자기만 옳다, 자기가 괜찮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가장 쉬운 고객 파악 방법, 듣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듣는데 고객에게,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건 고객이 어느 단추에 자기의 니즈를 끼워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너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난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난 지금 여기가 너무 가려워. 여기만 긁어주면 되고 여기다가 뭐 좀 붙여주기만 하면 돼. 약간 이 정도인데 나는 막 전신에 대한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으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긁어주고 여기 뭐 붙여주는 뭐 이 정도만 딱 이제 제가 알맞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서 보여주면 그게 고객에게는 사실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이제 내가 맞는 대화를 하고 있구나로 가게 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그런 거를 나누는 거를 불편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해주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맞춤형 프레젠테이션 해줄 수 있다. 너가 원하는, 너가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춰서 이 서비스가 필요한 그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알려달라 해서, 원래는 그 사람과 이제 정식 미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통화나 이메일로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가진 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은 효과가 다르죠. 근데 이제 사실 고객을 파악하는 데에서 여기까지 하고 고객이 오케이, 좋아, 나 니네 서비스 마음에 들어, 살게 해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는 딱 고객에 대해서 반만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객이 자기도 모르는 니즈를 아는 게 저는 고객 관리의 핵심이고, 이제 영어로는 업셀링이라 하죠. 추가 영업의 핵심은 고객도 모르는 고객의 니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관계 빌딩에서밖에 안 옵니다. 그게 뭐냐면 고객은 일단은 나는 A가 필요해, 여기랑 여기가 간지러워서 너랑 대화를 했고 넌 여기에 맞는 약을 줬는데 약도 먹고 다 좋고 몸도 괜찮아졌는데 다른 니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몸에 더 큰 문제들이 있는데 너가 이걸 제일 잘 찝어줬잖아. 난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은 주로 영업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길로 나뉩니다.
이 사람을 그거에 맞는 스페셜리스트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다른 회사에 소개를 시켜주게 되면 나는 다른 회사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니까. 혹은 조금 더 전략적이신 분들은 다른 분에게 연결을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미리 체결해서 그 사람을 보내겠죠. 왜냐하면 관련이 있거든요. 관련이 있는데 나는 여기만 담당하고 목만 담당하고 나는 신체를 담당하지 않으니까 뭐 다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내가 미리 파트너십 체결해가지고 그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뭐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회사 파트너십 구조를 개설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잘 알아 해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결만 해줘도 나는 이 사람과의 네트워크 빌딩도 하고 내 다른 사람 내가 예전에부터 갈구어 놨던 다른 네트워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너지도 있고 이게 또 마침 내 스페셜티랑 맞아요. 목이었는데 또 목이야. 근데 좀 다른 느낌이야. 그러면은 저희는 계속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일수록 이게 진짜 좋은 건데 고객이 나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이 크고 고객이 가치 있다. 그리고 고객이 앞으로도 롱텀으로 가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전략적이고 필요한 고객이다. 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거 우리가 아예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고객 관리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고객에 대해서 정말 정밀히 분석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 서비스라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낸 서비스보다 훨씬 고객에게 니즈 파악이 이미 검증이 된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면 판매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저희 회사도 고객 관리가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 중 하나가 그런 니즈들을 파악해서 그 니즈들을 취합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이제 뭐 프로덕트나 그런 이제 기능들을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프라이어타이제이션에 대한 이제 니즈도 저희가 좀 많이 에스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해야 좀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고객을 완전히 파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결론은 고객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객은 계속 나오고 고객의 니즈는 계속 발전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깨어있는 사람은 고객은 파도 나오는 우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객 데이터랄까 아니면 고객 관리에 있어서의 데이터 이런 거를 어떻게 접목을 하시는지 물론 너무도 잘 알려진 내용들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그걸 실제로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고객 관리뿐만 아니고 데이터라는 거는 어느 회사에나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은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웬만한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이 많아요.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아마존이나 이런 것도 다 클라우드 쪽에 있는데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이제 큰 기업들이 다들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게 예전 같으면 다 저희 회사에다가 다 서버를 놓고 그 서버에다가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서버가 끊기지 않게 잘 유지를 해놓으면서 그 서버의 캐파만큼 서비스를 돌릴 수 있는데 이걸 저희가 매번 컴퓨터 또 추가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자체를 통째로 아웃소싱하는 거를 클라우드라고 해요.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들 하는 서비스인데 그런 빅데이터들을 쉽게 이제 통계를 내리고 그 통계로 이제 내가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데이터는 뭐 어느 회사나 그렇겠지만 저희 회사도 충분히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 범위는 고객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에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의 니즈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저희가 차후 새로운 물건들을 개발할 때 굳이 고객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어떤 게 좋니 어떻게 안 좋니 물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또는 후배들 중에 내가 나중에 스타트업에서 일하겠다. 만약에 이제 17살짜리 또는 19살짜리가
또 이제 대학교 1학년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만약에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아하는 걸 먼저 찾아보라 할 것 같아요. 영업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업은 오늘 공부해가지고 내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영업이란 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도 조금 있어야 되고요. 또 당연히 언변술이나 누군가를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을 항상 습관화해야 되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거, 이게 첫 번째지만 그것만 하면은 굳이 영업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되게 다 해보고 싶은 게 많으신 분들에게 영업은 딱 좋고요. 특히나 어떠한 특정한 분야를 잘 하면서 영업을 잘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더 많은 학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공을 하나 정해놨다 하면은 나는 전공을 좋아하니까 전공에만 계속 푹 빠져 계신다면은 영업이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전공하다가도 누군가 사람을 만나야 되거나 또 뭐 어떠한 이벤트에 참석을 해야 되거나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더 마음이 열리고 또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는 영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냥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진짜 정답이 없어요. 그냥 최대한 많은 경험, 정말 생뚱맞는 경험까지 포함해서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만큼 훨씬 이제 유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동적인 영업인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대표님이나 그렇지만 사업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몰두하다가 이제 창업으로 빠지는 것처럼 영업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같이 가는 게 좋지만 두루두루두루 다 좋아해야 되는 것도 영업의 어떠한 필수 덕목이라는 것 정도는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대학교 다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적 잘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영업을 준비하신다면 성적에 목매지 마세요. 저는 그거는 그 뭐랄까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 가는데 죽어라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좀 영업이 체질에 맞나 봐요.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동아리도 한 3, 4개 만들고 참여하는 동아리만 한 7, 8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어떠한 견문을 넓히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와가지고 예를 들면 재즈 밴드에서 베이스 친 게 도대체 네가 하는 고객 관리랑 무슨 연관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배운 사람들과 대하고 그 뭔가 무대 경험을 하고 이런 간접적인 경험들은 나중에 여기에서 자신감을 발휘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한 경험이 답이기 때문에 그 경험만 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냥 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서 세계 여행도 갈 수 있으면 세계 여행 가가지고 막 1년 동안 배낭여행 해보고 막 이런 경험들? 저는 이런 경험이 영업에게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스토리가 많을수록 완벽한 영업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물론 제가 감히 예컨대 17살부터 대학교 1학년 정도에 되는 나이의 친구가 나는 영업맨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건강 유념하시고 또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